뉴스의 새로운 기준. 김종대 뉴스업. 백신이 치료제가 아닙니다. 그 나라의 인구수보다 7배를 확보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 나라에 가서 물어보셔야죠. 현재 5,600만 명분이면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국민들 1년 동안 죽어났습니다. 총리님 월급 못 받은 적 있습니까? 몰라서 묻습니까? 아니 궁금합니다. 저는 의원님 저도 월급 받는 건 미안합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행을 하세요. 네, 오늘 국회에서 있었던 긴급 현안 질의 공방 내용 잠깐 들으셨습니다. 야당 의원과 정세균 국무총리의 신경전 날카롭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후에 시작된 본회의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러 법들이 논란 속에서 통과되고 있습니다. 김종대의 뉴스업, 잠시 후 오늘 국회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나쁜 일은 일어나기 마련. 좋은 일이 일어나려면 정신줄 번쩍. 병들지 않은 건강한 뉴스, 건강한 대화. 몸에 좋은 것 뉴스 생로 병사의 비밀. 뉴스의 본질, 뉴스의 비밀을 파고드는 시간,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시작합니다. 뉴스빙하 김민아 시사평론가, 뉴스화산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35년 만에 추위라고 합니다. 그 집에서는 따뜻하게 지내시는 거죠? 네, 집 안에서는 별 문제 없습니다. 네. 집 밖에서가 문제죠. 그렇죠. 네. 집 밖에서가 문제인데 국회는 또 국회 안에서가 오늘 엄청나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국회 오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방금 이제 들으신 목소리 정세균 국무총리랑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백신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설전을 벌였는데 예. 이 중엔 정의당에 오늘 이 목소리는 지금 안 나왔지만 배진교 의원이 또 나와서 지금 예. 헬스장 업주들이 어렵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니까 정세균 국무총리가 또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즉 정세균 생로병사의 날이었습니다 오늘이. 그러니까 이런 날도 이런 상황도 있지만 또 오늘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게 예. 오늘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본회의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네. 유가족들이 법사위 전체 회의에 갔는데 예. 거기서 또 결국 본인들의 의견을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끌려 나왔거든요. 아하. 이 단식하고 있는 이분들의 목소리를 또 한번 듣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절대로 유족들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 죽음은 가벼이 여기고 국민을 우롱하는 거죠. 이게 국민을 위한 국회입니까? 그건 그 제도를 왜 만들어놨습니까? 네, 첫 번째는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이사장님의 목소리였고요. 두 번째는 고 이한비 씨 아버님 이용관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굉장히 거칠게 항의하는 오늘 법안 통과에 대해 가지고 아주 절규에 가까운 항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결국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했어요. 정치권에서 여야 합의로 어려운 법안 통과시켰다면 아주 자화자찬합니다만 정작 이 법에 영향을 받게 될 노동자들 입장 좀 다릅니다. 국회에서 29일째 산재 유가족들과 노동자들이 단식 중인데 오늘 특별한 한 분 모셨습니다. 고 김용균 씨와 같은 발전소에서 일하는 동료 김경진 씨가 개인 휴가를 내가지고 국회 앞에 단식 농성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흘째라고 합니다. 자, 김경진 씨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우십니다. 건강은 어떻습니까? 저는 단식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근데 다른 분들이 염려되시는 분들이 좀 많지요. 네. 33일째 하시는 김재환 위원장님이나 예. 김미숙 어머님, 이용관 아버님, 예. 그분들한테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어서 저는 괜찮습니다. 네. 단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계기가 지금 5일 되셨는데요. 어떤 계기였습니까? 용균이와 같이 근무했었다라는 책임감도 크고요. 네. 자식의 죽음 앞에서도 저렇게 다른 아들들을 살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 산안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셨던 어머님이 예. 이제는
그 산안법조차 김용균이 빠져있는 김용균법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발전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정말 비정규직 노동자나 규모가 작은 노동자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전하지 못하고 또 보호받지 못하는 조치들에 맞서서 저렇게 단식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리고 작년 12월 10일이 용균이 2주기였는데 네. 그 2주기 때 어머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법안이 연말 전에 좀 통과돼서 그 용균이 영전에 가지고 와서 이렇게 좀 엄마가 이렇게 노력했던 모습을 말씀하고 싶었다고 하셨는데 예. 저렇게 단식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같은 현장에서 일했던 한 사람으로서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대표해서라도 그 어머니의 마음에 걸맞게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하게 됐고요. 가장 큰 계기는 역시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여사님이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 김미숙 그 이사장님 모시고 법사위 가신 분들이 회의장에 못 들어가시고 결국은 이렇게 문 밖으로 내쫓기셨다고 그런 소식이 들려요. 그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어요. 그럼요. 그 합의를 하는 과정에 대한 어려움을 잠깐 이렇게 상임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대단히 중요한 것은 이 법은 명백하게 여야 간에 발의한 안도 있지만 네. 10만 명이라는 국민들이 입법 청원을 한 법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 법이고 그 법이 원안대로 통과되는 걸 원하시는 마음에 예. 30일 가까운 동안 단식을 하신 분들이세요. 유가족분들이. 그렇습니다. 그 사실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예. 여야 간에 마치 국민들을 위해서 미리 당신들께서 준비해서 만든 법안이 아니고 더 이상 죽어서는 안 된다라는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의 요구가 네. 10만 입법청원으로 발현이 된 건데 예. 그것 또한 조항조항 수정해서 저렇게 통과되는 모습은 예. 저는 온당한 국회의원들의 행위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리 김경진 씨 지금 그 국회에 계시면서 단식하는 동안에 가장 많이 떠올리는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엊그저께 폭설이 내렸죠. 예. 저는 태안화력 현장에서 예. 그 폭설하고 그 폭한에 맞서서 참 현장에서 열심히 고생했을 우리 현장 노동자들 생각을 했고요. 네. 그 빙판길을 자전거 바퀴 하나에 의지해서 예. 자기가 담당해야 하는 현장으로 달려가는 그 모습에 예. 넘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을 예. 그 모습이 제일 많이 그려지면서 속이 상했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다시 돌아가서 일하실 텐데 이렇게 추운 날씨가 계속되면 일하기 더 힘드시죠? 힘들죠. 예. 많이 힘듭니다. 예, 아까 자전거 타고 힘들게 작업장을 오고 간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김경진 씨와 그 동료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모든 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노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하루빨리 확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지금 국회에서 결국은 법은 통과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 본회의에서 재석 266인 중에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권 58인으로 이제 이 법은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예. 어쨌든지 간에 이 법이 이대로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게 최초의 이 법의 통과를 주장하셨던 분들의 목소리세요. 오늘 하루 국회 앞이 그러지 않아도 날씨가 추운데 더더욱 싸늘하게 느껴집니다. 어떻게들 보셨어요? 네, 저는 법안 내용 하나를 따지기 앞서서 네. 형식적인 것, 과정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처음에 이 법안 심사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게 결국에 거대 여당 그리고 네. 제1야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두 거대 양당이 처음에는 찬성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차라리 이렇게 많은 법안들을 수정을 할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어떤 것은 우려가 되고 어떤 것은 반대한다라고 그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시작을 하는 것이 이 투명한 의사결정에 더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본인들은 굉장히 진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이제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되어버렸거든요. 네. 그런 것은 민주주의적인 차원에서 옳지 않다라는 점을 좀 지적할 수밖에 없겠고 두 번째는 이 법안이 계속해서 어떤 사업주의 의무를 줄이거나
뭐 경감시키거나 아니면 유예시키거나 이런 방향으로 수정이 되어 왔는데 예. 그다음 그 반대급부로 예. 이 산업 안전을 위해서 추가로 더 지킬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시되었던가 했을 때는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해서 산업 전반의 안전을 좀 올리려고 했던 정진시키려고 했던 노력에 비해서는 결과가 너무 보잘것없어졌다. 라고 하는 점이 좀 걸립니다. 이 법에 대해서 여당은 모두를 뭐 만족시킬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쉬움이 있더라도 법을 처리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 비슷한 광경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다 일례로 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2006년에 이제 비정규직법 통과시킬 때 네.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미진한 부분은 있지만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은 것이고 앞으로 뭐 보완해 나갈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그 법이 통과된 이후에 비정규직은 늘어났고 비정규직의 처우는 뭐 좋아진 게 없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죠, 사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 법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입법을 했다라는 주장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이제 산재를 줄이고 실제로 이렇게 사망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실효적인 어떤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 단식하고 있는 유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정치가 돼야 사실은 그게 말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지켜볼 일인데 과거의 전례를 보면은 그렇지 않아왔기 때문에 이번엔 좀 달라야 되겠다. 이 점을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자, 이 대목에서 과연 정치란 무엇인가? 이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또 국민들에게 계속 희망 고문을 하면서 용두사미로 끝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국회 긴급 현안 질문에서 또 다르게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뭐였습니까? 현안 질의에서요? 예. 현안 질의에서 앞서 이제 본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왔는데 또 뭐 백신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왔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뭐 이렇게 답변한 내용 이런 거 말씀드렸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K 방역은 실패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사실 그간에 이제 있었던 논란에 대해서 정세균 총리가 나름대로는 합리적으로 좀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추미애 뭐 법무부 장관이 동부구치소에 대해서 얘기한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사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이제 정세균 총리와 그다음에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본회의 통과였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점에서 사실 상당히 뭐랄까요? 웃음과 슬픔으로 오가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정세균 국무총리가 자영업자들 얘기할 때 눈물까지 흘렸다는 그런 어떤 부분도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잠시 후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왜 뉴스는 태어나기만 하면 병이 들고 망가지는지 그 뉴스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건 도대체 누군지 병들지 않는 뉴스를 원하고 있지 그게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김종대 목소리를 듣지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볼까요? 빙하가 준비하셨나요? 어떤 뉴스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판결이 나와서 이것도 많이 뉴스에 나오는데요. 네. 이 피해자들 12명이 지난 2013년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일본 정부가 한 사람당 1억 원씩 위자료를 줘야 된다. 즉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난 거거든요. 네. 이게 어떤 의미고 앞으로 한일 관계 어떻게 되는 거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준비된 내용이 있는 것 같네요. 듣고 오겠습니다.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오늘 이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그간 당했던 거에 대한 최초의 지금 판결이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이제 많은 기자분들이 묻는데 그 부분은 강제 집행이 가능한 재산이 또 있는지 조금 더 별도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서 오늘 지금 적답은 힘듭니다. 네, 들으신 음성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 소송 대리인이죠. 김강원 변호사 목소리였습니다. 아유, 그런데 참 오래 걸렸네요. 그렇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 많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렇죠. 네? 그 다들 살아계실 때 좀 이런 일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2013년에 뭐 소송을 제기한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이전에 사실은 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굉장히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사실 이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제대로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다 돌아보면은 정말 오래 걸려서 뭔가 그래도 법적인 어떤 결과가 하나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 아마 이 소송 제기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감개무량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즉했어야 될 일을 이제서야 했다는 만시지탄은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노력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부끄러움도 좀 드는 대목입니다. 재판부의 판결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뉴스와 하사님은 전공이 무엇인가요? 전공이요? 네. 싸움에서 공을 세운 적이 있냐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대학교 전공 이런 걸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법을 전공해야 이걸 또 전문성 있게 설명할 텐데 그렇지 않아서 제가 아무튼 설명을 그래도 열심히 드리면 사실상 쟁점은 하나였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상황에 주권 면제론을 적용할 수 있느냐. 주권 면제론 어려운 단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자신감이 없어지는 건데 주권 면제 또는 이제 국가 면제 이런 말을 쓴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한 국가의 정부가 행한 주권적인 행위가 다른 국가의 재판 대상이 될 수는 없다라는 어떤 국제법적인 규범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즉 국가 대 국가의 문제는 사법 절차로 해결하라는 게 아니라 외교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건데 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어쨌든 행한 행위에 대해서 국내 법원은 재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 재판부 1심 재판부는 일본 정부의 행위는 주권적 행위임을 인정을 했지만 그럼에도 국내 법원의 재판권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논리인데요. 쉽게 말하면 한일 병탄된 거를 일본은 합법이라고 보고 우리는 불법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정반대의 관점에서 강제징용 문제를 접근해가지고 한일 간에 날카롭게 대립했어요. 이번에는 주권 면제라는 것도 그 연장선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국내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배경은 뭘까요? 이 재판부가 이제 얘기한 걸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일본 제국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행한 위안부 제도 운영은 이것은 반인도적 범죄 행위다. 그래서 이게 국제 강행 규범을 위반한 거다. 즉 국제적으로 모두가 지켜야 될 어떤 규범을 위반한 행위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국가 면제라는 애초의 개념은 한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고 함부로 다른 나라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도록 하는 걸 이제 보장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국제 강행 규범을 위반한 경우에까지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거든요. 예를 들면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국민에게 반인권적 행위로 피해를 막 입혔을 경우에 이 행위 자체는 사실 여러 국제 협약이라든가 이런 데 위배되는 행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다른 국가 소속인 피해자들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권리 구제나 이런 것들을 요구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도 국가 면제를 인정하면 사실 이 피해자들은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하나도 없어진다. 그러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일반론, 보편론적인 이제 측면인 것인데 이 사건에 적용되는 특수한 사정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원고들은 즉 위안부 피해자들은 개인에 불과하다. 어떤 조직이나 어떤 뭐 이 국가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소송 외에 구체적인 손해를 배상받을 방법이 없다. 이 점도 이제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들이 이미 이전에 일본 법원에도 이제 소송을 제기하고 미국에 가서도 이제 좀 소송을 제기하고 이렇게 여러 차례 민사 소송을 제기했지만 전부 다 이제 기각됐거나 각하된 것이고 그리고 2015년에 이제 한일 위안부 합의의 경우에도 이분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그런 이제 역할은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민사 소송 외에는 권리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거를 재판부가 이 판결의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개인이 국제법적의 주체가 될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아니다라는 해석이 굉장히 대세였었던 건데 이것이 이제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온 것이죠. 개인이 당연히 주체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바뀌었고 이 흐름이 1990년대에 특별히 두드러지기 시작을 하는데 마침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폭로를 하기 시작한 것도 1990년대였어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 위안부 운동과 국제인권법의 발전이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게 과연 그냥 한국 일개 국가의 판결이기만 한 건가 그거는 아니다. 국제적인 추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 국제형사재판소라든가 여러 어떤 국제기구에서 노력할 여지들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권리구제 수단이 국내 재판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법원이 이것을 판결을 한 것이지만 결국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그동안 일본 정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 면제 사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소송 자체를 인정을 안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가토 가스노부 일본 관방장관이 이 소송은 각하되는 게 맞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모두 해결됐다 이렇게 재차 주장을 했거든요. 그게 강제징용 그 판결 때 똑같은 일본 정부 논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판과 판결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항소할 생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러면 이게 상대가 항소하지 않으면 1심 결과는 뭐 확정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결과가 이제 확정될 가능성이 커졌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이 판결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손해배상을 안 하겠죠. 결국은 1억 원 예. 줘야 되니까 예. 그걸 안 줄 것인데 이 경우 그러면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에 우리 국내에 있는 자산을 매각을 해서 현금화하는 이 절차에 착수할 가능성이 그러면 있다. 이런 전망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강제징용 판결의 경우에는 현금화 대상이 일본 기업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뭐 미쓰비시, 가와사키 이런 기업이었고 우리나라에 자산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상대가 일본 정부입니다. 그러면 일본 정부 재산을 현금화한다. 이게 잘 좀 현실성이 있는 문제냐 하는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앞서 들으신 이제 김강원 변호사가 예. 일단 자산이 있는지부터 파악을 해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게 바로 그 이유인데요. 예.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 일본 대사관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비엔나 협약에 따라서 이 대사관 부지라든지 여기에 딸려 있는 무슨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네. 강제 집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이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이 사실 뭐 찾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네. 또 강제동원 판결에서 보듯이 사실 이 재산이 파악되고 뭐 분명한 경우에도 실제 이제 강제 집행에 들어가기 전까지 거쳐야 될 이제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공치송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이 일본이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게 뭐 충분히 이제 좀 인정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이게 파악이 돼도 이 손해배상이 실제 되는 것은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은 또 한일 관계를 이렇게 억지로 마치 무슨 정략 결혼하듯이 이렇게 굉장히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위안부 합의가 나온 거고 한일 관계 그 졸속 위안부 합의가 박근혜 정부 때 그래서 나온 건데 그렇죠. 이게 단순히 한일 관계로 끝나겠냐는 거예요. 일단은 한일 관계 악영향은 기본 상수고 또 국제 정세까지 좌우하는 이런 문제로 비화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벌써 이제 일본 언론들은 이게 그 전에 이제 강제동원 판결은 일본의 민간 기업의 배상을 명령한 거지만 이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본 정부의 자산 압류까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형식적으로는 이게 더 심각한 사안이다. 이렇게 굉장히 반발하고 있고 더 심각하다. 징용 그렇습니다. 문제보다 이게 더 심각하다. 그렇죠.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또 일본하고 관계 개선의 필요성이 지금 없는 건 아니거든요. 말씀하셨듯이 첫째 바이든 행정부의 압력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이고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도 사실 오바마 행정부가 뒤에서 이제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같은 의미로서 이번에 압력이 제기될 수가 있어서 대응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도쿄 올림픽을 사실 남북 관계 개선의 어떤 기회로 삼자는 구상이 국내에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를 들어보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또 정치적으로는 필요한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상당히 어깨가 무거워지는 게 이제 강창일 전 의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일 대사로 이제 임명이 됐으니까 역할이 막중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피해자나 대리인 일부 여론 중에서도 꼭 법적 배상이 아니라 확실한 사과 그리고 보상 이런 것으로 좀 다른 방법을 외교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는 여론도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건 아닌데 중요한 거는 첫 번째로 일본 정부의 자세가 될 것이다. 무조건 뭐 내놓을 수 없다 이렇게 가버리면 모든 것이 타협도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참 그런데 징용 때 보여진 모습하고 다른 모습을 취하겠냐.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가장 지금 태도의 가장 큰 문제가 이 사안을 한일 간의 어떤 갈등 이것으로만 얘기를 하면서 이 우리가 다 해줬는데 사과도 하고 보상도 하고 뭐 어느 정도 해줬는데 한국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계속 꼴대를 이리저리 옮기면서 우리에게 더 보상하라고 더 배상하라고 한다 이 논리거든요. 그 논리로 미국에 가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 사법부 재판부가 판단한 거를 정부의 책임을 묻는다 이겁니다. 문재인 정부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로서는 부당한 접근이에요. 이건 사법부가 판단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뭐 했냐 그러면 또 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같이 사법농단 해가지고 뭐 대법원에 압력 넣어가지고 이거 판결 뒤집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도 있는데 결국은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한일 간의 양국 간의 어떤 갈등 요소를 넘어서는 문제다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설명을 해야 되는 임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전쟁 범죄에 대해서 역사적인 책임을 지라는 것이고 그 책임을 과연 지금의 일본 정부가 지고 있느냐를 물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당위가 되는 근거들을 쌓아가면서 미국이라든지 국제사회를 우리가 계속 설득해 나가면서 장기전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나중에 외교안보 분야 평론을 하셔도 충분히 자격과 능력이 되신다는 걸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에는 미치지 못한다 뭐 이런 평가인 거죠. 네. 저하고 같이 하십시다. 자, 세 번째 뉴스 화산이 준비하셨나요? 어떤 뉴스입니까? 네, 경북 경주에 있는 월성 원전 부지가 방사성 물질에 광범위하게 오염되었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수원이 자체 조사한 거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예. 월성 원전 부지 10여 곳에 대해서 지하수 검사를 지난해 10월에 했는데 예. 모든 곳에서 삼중수소가 검출이 됐습니다. 예. 삼중수소라는 것은 이제 다른 수소하고는 달리 방사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물질이고 예. 이것이 뭐 그냥 공기 중에 있을 때는 괜찮을 수 있는데 물과 함께 섭취를 한다거나 하면은 굉장히 큰 인체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유전자 변이를 일으킬 수 그렇습니다. 있다고요? 반감기도 반으로 줄어드는데도 12.3년이 걸린다고 하니까 수십 년 있어야 몸속에서 없어지는 것이죠. 네, 이런 좀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고 예. 이 문제의 비밀은 없어요. 그냥 투명하게 보면 되는 건데 괜히 이 문제를 되게 혼탁하게 만드는 삼중 논란이 있습니다. 예. 삼중수소가 아니라 삼중 논란을 걷어내야 삼중수소가 보인다. 네. 첫 번째는 원전 수사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논란, 네. 두 번째는 재생에너지 논란, 세 번째는 기후변화 대책 논란입니다. 예. 아니 우리 코너에서 맨날 비밀이 있다 이러니까 네. 조금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자꾸 음모론 같이 비춰질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는 비밀로 볼 문제가 아니다. 네. 예, 이 말씀이시네요. 그 지적은 아주 쓸모 있는 지적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쓸모가 없었던 예. 사람 같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때 이 소식이 나왔냐? 네. 문제는 지금 검찰이 월성 원전 수사 관련 굉장히 강도 높은 수사하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맞물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비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는 연관이 없습니다. 없다. 예를 들면은 학교 급식 식재료 공급에 어떤 비리가 있었다라고 해서 조사를 하면 예. 그게 무상급식 정책을 무력화하는 조사인가 아닌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두 문제는 분리해서 봐야 되는 것이고, 예. 그 원전 수사는 이제 원전을 닫는 과정에서 어떤 비리가 있었는지 이거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관련이 두 가지가 없다라는 것이고, 예.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될 게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부인가? 라고 당연히 전제하고 논의를 진행하는데 원전 하나 닫았어요. 네. 박근혜 정부도 고리 1호기 하나 닫았습니다. 그럼 박근혜 정부도 탈원전 정부인가? 이것도 한번 같이 짚어볼 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탈원전으로 몰아붙이면서 프레임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그런 프레임이 아니라 진실을 봐야 된다. 이런 지적 같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 정부와의 차이는 있겠는데 왜냐하면 탈원전 정책이라는 것을 공약하는 과정이라든가 예. 이런 데서 언급을 하고 뭔가 약속을 하고 그다음에 시민사회의 어떤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수용을 하고 뭐 문재인 정권이 그런 과정은 있었거든요. 예. 다만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사실 기존에 기대를 했던 시민사회의 바람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수용되지 않고 있다라는 비판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온도차가 있는 거긴 하지만 네. 지금 뉴스 화사님 말씀대로 이것은 탈원전 정부다 이렇게 평가할 만한 그런 대목은 또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좀 결을 좀 잘 갈라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예. 이상한 대로 이제 논의가 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이상한 대로 빠지지 말자는 말씀, 그 말씀도 다가오네요. 자, 재생에너지 논란도 있습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 문도 닫는다 그러고요. 그린 뉴딜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원전에 대한 의존을 더 오히려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는 반론도 있습니다. 네, 근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을 올리는 방안, 에너지 자체를 절감하는 방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재생에너지에 문제가 있는 것이나 혹은 석탄 화력을 닫아야 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원전을 늘려야 한다. 이것으로 직결돼서 주장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원전도 공짜가 아니거든요. 예. 거기에 따른 여러 위험과 또 주민들의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고려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에너지 믹스를 결정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후변화 같은 사안을 여기에 복잡하게 얽혀들지 말고 원전은 원전 문제로 봐야 된다. 이 자체도 중대한 문제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화상 김수민, 뉴스빙하 김미나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